안녕하십니까. 합격예법학원에서 감정평가사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희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학원에서 감정평가 이론을 담당하시는 김광산 평가사님을 모시고 이제 사전 신청 받은 수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럼 평가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합격학원에서 감정평가 이론 및 부동산 학원론을 강의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김광산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과 짧게라도 제가 수험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방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상담을 하거나 문의를 받았을 경우 제일 좀 자주 받는 질문들로 먼저 평가사님께 이제 답변을 듣고, 그리고 사전 댓글에서 조금 특이한, 이제 약간은 좀 특이한 질문들은 따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평가사님 시작을 하시죠. 네. 일단 미리 좀 뽑아주셨는데요. 네. 한 5개 정도는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 것 같고, 3개 정도 질문 추리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수험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그렇죠. 제일 많이 듣는. 그러게요. 이게 사실 저도 그냥 딱 얼마나 걸립니다라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최근에는 1년 반 만에 붙으신 분부터 10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요. 다 달라요. 네, 다 달라요를 듣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진 않았을 테니까 일단 평균적으로는 한 제 주위에 보면 3, 4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1차를 붙고 그다음에 2차를 떨어지고 그다음에 3년 차쯤 되면 사실 1차 다시 하고 2차 다시 하고 하면 시간이 애매한데, 왜냐면 12달이라고 치면 한 3달 정도는 그 합격, 그러니까 채점 기간이죠. 3달 정도 채점을 하니까 나머지 9달 동안 영어 따고 1차 한 다음에 2차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3년차 때쯤 되면 2년차 때랑 실력이 거의 다를 게 없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어영부영 하다가도 3년차 때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4년차 때 힘을 빡 줘서 붙는 경우, 이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제 주위에서는. 안 되면 또 5년차, 6년차 가는 거죠. 그래서 한 3, 4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평가사님은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 저는 한 4년 정도 했어요. 3, 4년 정도 했고, 저는 이렇게 애매한 게 중간에 1년을 쉬었거든요. 네, 1년을 쉬었어요. 그냥 아예 중간 하다가 이거 이 시험은 나랑 안 맞는 시험인가 보다 하고 1년 쉬고 해가지고 버치고 외치고 한 만 3년 좀 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그럼 한 3, 4년이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것도 이제 제가 요즘 특히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 무조건 1, 2차를 병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2차부터 무조건 시작을 해야 하는지, 요거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그래도 수험 기간 얼마나 걸렸냐보다는 조금 세분화시켜서 카테고리화 시킬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본인이 전업 수험생인지 직장인인지 그거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거 1, 2차 병행을 해야 되는지 질문 주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하시거든요. 맞아요. 일단 직장 다니면서 한다면 1, 2차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공부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업 수험생이다, 그럼 1, 2차를 당연히 병행해야 되고요. 대신에 1차 보기 한 3개월 전까지는 1차 병행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1차 보기 3개월 전에 진입하신 분, 3, 4개월 전에 진입하신 분들은 1, 2차 병행할 수가 없고요. 최소 반년, 1차 보기 반년 남았다 하면 병행하셔야 됩니다. 네. 직장인분들은 병행 못하지. 1차만 하고도 빡셀 거고, 1차 합격하고 2차만 하는 것도 빡셀 겁니다. 네. 본인이 이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1, 2차를 병행을 하고, 그거는 이제 정해야 되는 문제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좀 2번에서 약간 좀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직장인의 경우 좀 요즘은 또 많이들 준비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병행을 하면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하긴 해요. 네. 직장인의 경우 본업과 병행을 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지, 이것도 사실 질문이 되게 추상적인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른 건데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봅니다. 2차는, 특히 2차는. 이게 사람들이
본인들이 수능 공부하고 대학생 때 되게 공부를 하고 뭐 잘했다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본업이랑 병행을 하면서는 아니 절대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땐 최소 순 공부 시간 6시간 이상 최소 진짜 최소 나와 줘야 되는데 생각해봐요. 직장 다니면서 순 공부 시간 6시간 나올 수 있을까요? 순 스타버치 재서 순 6시간이에요. 최소 적정은 8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6시간 이상 할 수 있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불가능하다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1차 같은 경우에는 병행을 할 수는 있지만 예. 그래도 2차 2차는 본격적으로 하려면 뭐 휴직을 한다거나 예. 퇴사를 하고 이제 전업으로 순공이 6시간이면 한 10시간 직장인 합격생 중에 제가 본 직접적으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하신 분이 1년 반 만에 합격하셨는데 그분도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했냐면 1차를 회사 다니면서 하고 2차를 회사 휴직계 4개월 내고 했어요. 4개월 동안 들어보니까 몇 시간, 15시, 16시간씩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봐요. 끝까지 병행은 불가능하고 네, 심지어 그분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휴직을 하고 있잖아요. 병행은 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제가 좀 많이 또 받는 질문인데 이제 다른 학원에서 이제 상담받고 온 친구들도 무조건 뭐 실무부터 해라. 이제 시작은 이제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고 오는데 사실은 무작정 누가 하라고 하니까 실무부터 하도록 하고요. 이게 네. 이 시험의 특징인데 자, 우리 8대 전문직이라고 하죠. 전문직 시험 중에 잘 생각해봐요. 이토록 한 과목에 편중되어 있는 시험이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무라는 거 자체가 되게 이상한 과목인 건데 이상하지 않아요? 실무를 안 해본 사람한테 실무를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보통 실무는 그렇죠. 보통 승진 시험이라던가 뭐 이런 데 나와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쫄아 있어요, 사람들이. 꽈락률도 보면 실무 한 꽈락률 60% 나오면 와 되게 쉬웠던 해인가 보다 이러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꽈락률 60%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70% 80%대에서 수렴이 되니까 실무는 그래서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렵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실무부터 하라고 하는 것 같고 저는 뭐 부분 동의합니다. 마음의 안정이라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무를 안 해본 사람이 실무 감 잡으려면 상당히 오래 걸려요. 1년 감 못 잡고 합격하시는 분도 많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냥 하는 실무는 그냥 내가 평가사 시험 공부한다 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무부터. 근데 실무만 하는 건 굉장히 비추해요. 효율성이 안 나와. 우리 1차 때 배우잖아요. MR과 MC 배우잖아요. 실무 1, 2점 더 올리려고 이론 법규 5점씩 깎아먹는 그런 행위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굳이 그래야 되나? 그걸 깨달았을 때 합격했어요. 굳이? 실무 어차피 내가 여기서 겁나 한다고 해도 50점 겨우 넘을 것이고 안 한다 해도 40점 후반 나올 건데 굳이 2, 3점 올리려고 내가 정비 사업을 파고 그렇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근데 또 몸은 또 그렇지 않죠. 몸은 또 열심히 또 실무 풀고 그래서 아무튼 정리하면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무부터 해야 되는 건 왜냐면 양이 많고 방대하고 안 해봤으니까. 근데 다른 시각으로 해서 보면 너무 매몰되는 건 좋지 않다. 무조건 그런 거는 사실 없는 법이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냥 그 세 과목 다 밸런스 있게 나오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실무를 면과락 간다는 작전으로 가는 건데 마인드 자체가 그러면 아예 틀려 먹었죠. 버틴다는 마인드보다는 이겨낸다는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실무를 버틴다라는 마인드로 다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다들. 저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러면 조건적으로 이제 실무부터 하는 거는 맞다. 근데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저는 제가 2년차 때 네. 이제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엄청 많이 들었겠지만 제가 28기인데 27기 때 제가 2년차였는데요. 그때 실무가 꽈락률이 80.6%인가 그랬고 네. 그때 제가 39점으로 떨어졌거든요. 실무를. 그러니까 못한 건 아니었죠. 근데 재밌는 건 저는 2년차 때 제일 많이 공부했던 건 10시간 만약에 공부를 10시간이라 치면 그중에 법규를 6시간 이상 공부했어요. 저는 법규 위주로 했어요. 실무는 그냥 하는 거지라 생각했고 왜냐면 공부할 때 막말로 내가 시점 수정을 내가 여기서 실수를 안 한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실수 안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공부할 때 실수를 많이 한다 해서 시험장에서 실수를 안 할 가능성은 좀 적겠죠. 안 할 가능성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실수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벗어나고 좀 큰 틀에서만 공부를 했고 법규를 오히려 더 많이 공부했어요. 재밌는 건 법규가 점수가 낮게 나와서. 아무튼. 예. 네, 그러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공부라기보다는 현업 쪽의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오늘도 제가
오전에 이제 상담을 하신 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사실은 합격하고 나서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의논하는 거는 크게 없지만 이제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내가 나이가 좀 많은데 이제 합격을 하고 수습을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취직을 할 수 있는지 그 질문을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포인트를 리터럴리하게 딱 취직에만 보면요. 100% 본인이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강제 배정이라 해서 수습이 안 되면 수습을 강제로 이렇게 배정해 주거든요. 각 회사에.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변론으로 하고 수습 지금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나이랑 상관없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본인이 좀 되게 직설적이긴 제가 직설적이긴 하지만 나이가 엄청 많다고 생각을 본인이 한다면 그래도 전국 어디인가에 들어갈 때가 있고요. 아직까진 평가사 자격증 따고 취업 못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본인이 그냥 안 하는 거지. 다른 자격증 공부한다던가 대학원을 들어간다던가 유학을 간다던가 뭐 그 기타 사유가 아닌 이상 본인이 그걸 본 적은 없어요. 진짜 본 적은 없고 저희 같이 동기분 중에 최고령 합격자분이 계시거든요. 56년생 분이 계시는데 네네. 저랑 되게 친한데 그분도 좀 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으니까 마치 본인이 나이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그런 생각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된다면 나이 이외에 다른 자기 매력이 있어서 되는 거고 안 되면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자평가사들의 나이대가 지금 여러분이 강사들만 봐서 그렇지 막상 합격하면요 40대 초반도 나이 어려요. 우리 업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요. 그 전문 자격사 자체가 죽을 때까지 전문 자격증 들고 가기 때문에 업계 자체가 되게 나이가 어린 편은 아니고요. 심지어 다른 전문 자격사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나이대가. 그러니까 이제 40대에 합격했다고 해도 뭐 나이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그리고 100세 시대에 뭐 40대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금방 생각이 난 건데 이것도 하나의 업계 쪽에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는 것 중에 요즘은 그런 표현을 안 쓴다고 하는데 뭐 대형 법인 뭐 그런 쪽에 이제 들어갈 때는 꼭 나이가 젊어야 하는지 뭐 그런 질문들도 좀 이거 할 말 많은데. 할 말 많은데 네. 진짜 할 말 많거든요. 네. 김강산 발작 버튼 중에 하나예요. 딱 누르면 막 발작하는데 오늘도 이제 공식적인 자리니까 말씀해드리자면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이른바 대형법인 큰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13개 정도 있거든요. 네네. 한 두세 군데는 지금 거의 또 거기도 한 100명 넘어서 거기도 대형급이 되는데 아무튼 큰 데라고 말하는 곳은 본사 기준으로 말하면 요즘에 그렇죠. 저는 요즘 대형이 없으니까 듣기로는 카더라에 따르면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선 넘어가면 취직 못해요. 그건 맞아. 근데 나이 제한은 있다. 굳이 거기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많으니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좀 많이들 하는 질문을 받았고 혹시 여기는 없지만 혹시 평가사님도 이제 수험생들한테 질문 받았는데 여기에 말고 혹시 자주 받는 질문? 자주 받는 질문? 자주 받는 질문? 아무래도 뭐 업계 얘기들 제일 업계 얘기가 제일 많죠. 네. 근데 업계 얘기 또 이걸 빌려서 말씀드리면 업계 얘기를 왜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수험생 때 그랬거든요. 네. 나도 수험생 때 어디 가면 얼마 벌고 하는데 전혀 궁금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합격하면 자연스럽게 알고 마치 그런 느낌이야. 그 고등학생 애들이 저한테 군대 가면 어때요? 이런 느낌이에요. 뭐 가보면 안다. 가보면 알아요. 그리고 너가 알고 있는 군대에 가는 얘기 대부분 맞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봉 그렇지 연봉 지금까지 잘 참고 들어주신 분들한테는 이 얘기 되겠다. 연봉 같은 경우가 여러분이 어디서 듣고 들으신 바 있잖아요. 그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제가 봤을 때는 수습은 모르겠고 소속 때부터는 편차가 크지만 영업을 안 한다. 영화에서 수주로 빵원이라는 기준 하에 열심히 처리하면 6, 7천 이상 가져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상관관계가 있는 게 영업을 한다? 그러면 처리를 할 시간이 줄거나 아니면 잠을 줄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업하면서부터는 또 이제 또 달라지고 그리고 그 이상부터는 물어봐도 전혀 의미가 없고 저도 제가 답을 해도 신빙성이 없는 게 제가 자주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답을 정해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 있죠? 편의점이 한 3, 4개 있을 거예요.
그 편의점 매출이 다 다르겠죠. 임대료가 그렇죠. 다 다르고요. 그리고 알바생을 1명 쓰냐, 2명 쓰냐, 3명 쓰냐 다 다르겠고요. 그렇죠. 동일한 시간에 2명 쓰느냐도 다르겠고, 하다못해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수수료도 다르단 말이에요. 본사 수수료 다 달라요. 자, 그럼 편의점 사장이 얼마 벌까요? 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전혀 100억을 벌었다? 근데 그 중에 영업비용이 99억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3억을 벌었는데 1억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이득인가요? 이 사람은 결국 1억 벌었고 이 사람은 2억 벌었죠. 근데 매출액 규모는 100배 차이 나잖아요. 그럼 누가 더 이득인 거죠?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평가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렴은 해요. 그건 나중에 합격하시고 보면 바로 느껴질 거고. 아무튼 영업 없이 하면 6, 7천은 가져갑니다. 근데 많이 힘들 것이다. 상당히 많이 힘들 것이다. 제가 본 것 중에 건너 중에는 한 1억까지 본 사람이 있어요. 처리로만. 와. 처리 머신이지. 공장이죠. 그러면 자기 인생을 갈아 넣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러면 과연 그렇다 해서 인생이 편해지느냐? 그것도 또 다른 거죠. 그래서 많은 평가사들이 이제 특히 젊은 평가사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1억, 2억 뭐 잘 버는 거죠. 근데 그래도 내 인생이 안 바뀌잖아. 열심히 고시원에서 머리 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엄청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집값은 막 다 5억씩 돼 있어. 막 이래 버리니까 뭐 일을 해도 그런 거 없고 이 얘기 또 왜 했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봉 수준은 6, 7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편의점 얘기하신 것처럼 네. 이게 절대선상에 놓고 뭐 얼마 딱 번다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없고 없어요. 환경에 따라서 네, 근데 이제 다 달라지는 소속으로 거고. 이제 처리만 네. 열심히 하면 6, 7천 정도 가져가는데 기본급은 6, 7천 안 돼요. 기본급이랑 처리수당 다 합쳐서 0끌 하면 6, 7천 최소.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댓글에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조금은 위에 그 질문들이랑 좀 다른 건데 YSK로 시작하는 회원님이 주신 질문인데 이제 평가사님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뭐 슬럼프, 저는 사실은 슬럼프는 되게 좀 고급 사치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거 오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방법이랑 운동 되게 좋아하시는데 수험 때 운동을 하셨는지. 일단 공부하다가 번아웃이 왔을 때 극복하는 방법. 공부를 안 하면 됩니다. 쉴 때는 안 하면 쉴 돼요. 때는 쉬어라. 쉰다는 개념도 아니에요. 그냥 안 해요. 번아웃이 오면요. 일단은 자, 번아웃이 왔을 때 10시간 공부했을 때 1시간과 효율이 같다면 차라리 9시간 쉬고 1시간 빡세게 하는 게 나아요. 그게 심신의 평화에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는 공부할 때는 번아웃이 온 적은 없습니다. 일할 때는 왔는데요. 나중에 뭐 이 영상을 보고 제 강의를 듣고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제가 술 잘 사주거든요. 술 마실 때 제가 번아웃이 왜 왔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일할 때는 좀 굉장히 많이 왔는데 공부할 때는 말한 것처럼 사치죠. 어디 아웃될 게 어딨어. 번아웃이잖아요. 번아웃. 태운 적이 없는데 뭔 아웃이 와. 그런 건 되게 나약한 소리고. 그래도 이제 번아웃이 아니라 솔직히 얘기합시다. 공부하기 싫을 때잖아. 공부하기 싫을 때. 번아웃을 겪어본 사람은 그렇게 저도 겪어봤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공부하기 싫을 때 안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냥 공부하고 싶은데 이제 본인이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이고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공부하고 싶어져요. 공부하고 싶어져. 그러면 그때 공부하면 됩니다. 억지로 앉아 있는 거는 본인한테도 고역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방법을 찾다가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본인만의 장점이나 그런 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네. 공부할 때 저는 늘 말하듯이 저의 공부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손이 빠르다는 거. 그래서 남들 100점 100분 풀 때 저는 80분 만에 풀고 나오고 그랬거든요. 정답이냐 아니냐는 논외로 하고 저의 장점은 저는 그 환경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하고 독서실에서 독서실 막 돌아다니고 도서관 돌아다니고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싫을 때가 언젠지를 한번 파악해봐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거 좋은. 네, 내가 언제 공부하기 싫을까? 그러니까 아예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노는 게 아니라 놀기 싫을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저는 그게 언제였냐면 밥 먹고 한두 시간 정도? 그러니까 12시에서 한 3시 사이 진짜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그때 뭐 했냐면 카페 갔어요. 고시촌 잘 찾아보면 900원에서 2,000원 내외의 카페들이 있어요. 고시촌에. 그쵸. 거기 노트북 들고 와가지고 엄청 두꺼운 거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서브 만들었어요. 서브. 그러니까 책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쉬운 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차피 공부 안 할 건데 어차피 유튜브 보고 놀 텐데 아니면 PC방 가거나 그래서 그럴 바에 그냥 커피 마시면서 노래 들으면서 그냥 했어요.
그러다가 그럴 때 시간이 많이 들었으니까 위기를 기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책을 서브를 만든다고 하는데 서브 만들면서 공부가 되게 많이 됐어요. 나중에는 그게 주가 됐죠. 12시부터 6시까지 독서실이 내가 없어. 가면 계속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카페 사장님은 좀 미안하긴 하네요. 그러면 민폐네. 제가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가 공부하기 싫을 때가 언제인지, 네, 그게 뭐 맞아요. 시간대가 있는지, 공부하기 언제인지, 우리는 다 인간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공부하기 싫을 때가 언제인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제 아는 형은 공부하기 싫을 때 잤어요. 낮잠 2시간씩 자고 왔어요. 독서실 지하 가면 침대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자고 소파에서 자고 했어요. 그리고 잠을 좀 늦게 자고 저녁에. 그렇게 조절하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되게 슬기롭게 해야 돼요. 본인이 내가 정상인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내가 공부하기 싫을 때가 언제든지 있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럴 때 내가 굳이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걸 인지를 하면 그걸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제가 공부하고 했을 때 막 그냥 덮어놓고 막 막무가내로 공부하기보다는 이제는 자기 그럼요. 현재 공부 수준이랑 이런 것들 항상 체크를 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는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좀 활동적으로 했을 때는 도림천 좋죠. 신림 찍고 오면 1시간 정도 걸리고 천천히 고시촌에서 신림역까지 한 2.5km 나와요. 왔다 갔다 5km 나오죠. 갔다 왔다 30분 30분에서 1시간 천천히 1시간 조금 넘거든요. 도림천 그냥 날씨 좋을 때 걷고 그랬어요. 생각보다 많이 그랬어요. 노래 들으면서 어제 봤던 인강 머릿속에 돌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썼던 것 같고 수험 기간 동안 운동은 했어요. 운동했고요. 특별히 뭐 헬스나 이런 거 하신 거세요? 제 몸이 이렇게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이고 제일 큰 요인이 술. 세 번째가 운동이고 첫 번째가 술이고 두 번째가 여기 고시비패가 맛있는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먹고 세 번째가 멈출 수가 없죠. 살커블. 운동은 한때 운동에 미쳤어가지고 한 9개월 거진 1년 동안 운동 하루 2번씩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조금 슬픈 얘기가 있는데 제가 고시원 살았었는데 이 근처에 샤워실이랑 화장실 남녀 공용이에요. 그 고시원이. 샤워실이요? 네, 샤워실이랑 그러니까 화장실 안에 샤워실이 있는데 화장실 자체가 남녀 공용이에요. 네. 특이한. 그러니까 그 남자들을 위한 변기가 없어요. 다 양변기라 그거예요. 좌변. 좌변 그래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네요, 좀.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고시원 바로 앞에 헬스장이 있어가지고 샤워실 겸해서 쓰다가 그냥 하기 좀 돈 아까우니까 런닝이라도 할까 하다가 런닝만 하기 좀 아까워서 같이 공부하던 형들이 쇠실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쇠실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가 바나나에 미숫가루를 먹고 있더라고요. 간고등어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커졌죠. 그래서 운동 되게 열심히 했어요. 운동도 언제 했냐면 그 공부할 때 졸릴 때 공부하기 싫을 때 카페 가고 공부하기 졸릴 때는 그냥 헬스장 갔어요. 쇠질이나 하자. 이게 그래서 뭐 다 정답은 없고 뭐 수험생활 운동 같은 거를 또 하나의 활력소가 되거나 아니면 변화를 주고 싶은 분들이면 그럼요. 하면 되고 기분 되게 좋아져요. 또 운동이 자기한테 굳이 안 맞는데 뭐 꼭 굳이 또 하거나 그런 건 아닐 것 남자분들 같아요. 알잖아요. 딱 하고 딱 펌핑 됐을 때 한번 치고 그거 되게 좋던데 나는.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요거는 조금은 전업 수험생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장수생이 아무래도 대개나 5년 이상을 장수생이라고 하거든요. 그기랑 이제 뭐 2년쯤 단기 합격생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 그 차이. 누가 다 알고 있죠. 그 뭐냐. 그 뭐라 그래. 시행착오. 시행착오입니다. 시행착오. 시행착오고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공부를 오래 했다 해서 공부를 적게 한 사람보다 공부를 잘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장수생이라는 단어가 없었겠죠. 공부를 많이 하고 오래 한 순서대로 나갔다면 장수생이라는 표현은 없었을 겁니다. 선입선출처럼. 선입선출. first in, first out, P4라고 그러죠. 선입선출은 없고요. 그냥 질문을 다시 구성하면 장수생이랑 단기 합격생의 큰 차이점이 아니라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떤 거랑 같냐면 몇 년을 공부하든 간에 그 해에 제일 열심히 한 200명이 나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초시던 2년 차든 3년 차, 초신 제외. 초신은 너무 지식량이 적으니까 빼고 2년 차 이상부터는요. 2년 공부하든 3년 하든 10년 하든 간에 그 해에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나가요. 뭐 많이 오래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상관없어요. 그냥 그 해 잘한 200명. 그럼요. 그분들이 나간다. 맞아요.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7월 달에 시험 보죠. 2차를. 네. 7월에 보고 10월에 발표가 나요. 그러면 자 엄청 열심히 1년 동안 거진 14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16개월 동안 공부하고 7월에 시험 보고 그 다음날부터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보는데 그 3개월 있죠. 공백의 3개월. 그렇죠. 이때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 다 까먹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한다면 다 까먹으면 한 70%는 까먹어요. 진짜로. 아주 기초적인 거 기억이 나겠죠. 공시작기법 할 때 뭐 표준지 쓰고 다 알겠지. 근데 다 까먹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동차의 경우에 다시 시작하려고 보니까 1차 걸려있죠. 그럼 그렇죠. 여기 3개월 더 날라가. 그럼 그냥 다 까먹어요. 이것도 경험담입니다. 망각의 동물. 그래서 사실 3년 차든 5년 차든 1년 차 큰 차이 없어요. 내가 한 6, 7년 차 이상 넘어가야 이제 의미가 좀 있지. 큰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제 주위엔 다 그랬고요. 저도 그랬고. 거의 100%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장우생이랑 단기 합격생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질문과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 해 열심히 한 사람. 차이점은 그 해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떨어집니다. 차이점은 없어요. 명백한. 네. 네, 그 해 잘 열심히 하면 붙고요. 그래서 장수생이거나 단기 합격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그 해 열심히 했다. 단기든 네. 뭐든 그냥 그 해 제일 열심히 한 제일 열심히 하고 유생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네, 거다. 네.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마지막에 JAH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 저는 조금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실무 이론 법규가 한 과목처럼 느껴질 때 합격한다고 한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전 이거 뭔지 아는데 시리법이 한 과목처럼 느껴질 때 합격한다는 소리는 저도 들었고요. 공부하기 시작할 때. 근데 저도 공부 시작하면서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얼마인지를 설명하는 이론, 그리고 사회적 약속인 법규, 이걸 숫자로 풀어내는 실무,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비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단전 깊숙한 데서부터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이거였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설명하기 좀 단전에서부터 올라와. 이게 같은 거였구나.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보면 저도 어느새 막 실무 강의할 때도 있거든요. 막 이렇게. 네. 나 보니까 실무 강의하고 있네 이러고. 그러니까 같은 과목 같은 노선상에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열심히 하면. 안 왔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그 단계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 단계가 온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그러니까 합격생이 다 그 단계까지 온 건 아닌데 그 단계에 오면 합격해요. 저도 그랬고. 그러면 세 과목이 그러니까 이제 유기적으로 네. 이제 막 다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같이 이제. 그래서 보상법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보상 실무 생각난다니까. 8, 9, 1, 4 막 이렇게 막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상법규 공부하는데도 실무 공부하는 것처럼 되고 나중에 서브가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냥 툭 치면 쫙 나와요. 그러니까 논점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공부 안 하셨겠지만 뭐 잔유지가 나왔다. 그럼 실무에서 잔유지 하면서 뭐 법규 74조 막 나오면서 이론적으로 잔유지 매수 청구랑 그런 거에 대해서 뭔 차이고 왜 이런 게 있어야 되지? 법리 같은 것도 이해되고.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봐도 실무나 이론이나 법규 문제를 봐도 관련된 시대법 논점이 쫙 뽑아져 나와요. 스킬 트리처럼. 그럴 때 느껴지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저는 합격했을 때 딱 2개를 느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거 시리법이 1개였구나. 그리고 나머지 2번째는 뭐였냐면 감정평가는 사회과학이 아니다. 감정평가는 예술입니다. 예술이에요. 진짜 장난 같지만 감정평가가 예술이라고 느낄 때 합격했어요. 이건 예술이야. 그러니까 뭐였냐면 표준지 실무로 보면요. 표준지, 거래사례, 평가전례, 기타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을 갖고 내가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의 예술. 조각을 해서 답이 20억이라 해봅시다. 20억이란 답을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재료지만 이걸 더 잘 가꾸는 사람이 더 이쁘게 20억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깎고 조각하고 하는 것의 근거가 법규랑 이론이에요. 그래서 예술이네라고 생각했을 때 합격했어요. 진짜로. 아직도 기억나. 집에서 도서관 가는 3일차 때 가방 들고 그 언덕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훅 깨달았어. 예술이었구나. 그래서 감정평가는 예술입니다. 놀랍게도 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평가사 중에 많아요. 예술이라고 평가하시네. 감정평가는 예술입니다.
종합 예술이에요. 이쁘게 어떻게 하면 가격을 더. 요 한 가지로 느껴진다고 해서 꼭 합격하는 건 아니고 네. 모든 분들이 또 느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요런 합격한 사람들은 그거 많이 느꼈어요. 요런 게 온다. 네, 와요. 그게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연계를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제 올라갔다는 네, 얘기가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준비한 질문은 일단 다 끝났는데 네. 요즘 올해 같은 경우에 1차 시험에 한 5,000명 정도 이제 네. 응시를 하고 작년보다 1,000명이 더 증가하고 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추세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사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진입을 할 네. 이제 감린이들 그리고 진입을 이제 한 친구들 그리고 2차를 또 준비를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남겨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연봉이 얼마냐, 뭐 할만하냐, 뭐 취업 잘 되냐 이런 공통 질문에 기저에 깔린 것이 뭐냐면 감정평가를 해도 되냐, 감정평가사를 해도 되냐 요것에 깔려 있는 거고 더 깊숙이 가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요즘에. 근데 먹고 살기 힘든데 일반 회사에서는 솔직히 답이 안 나오고 내가 여기서 10년 20년 더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것도 답이 안 나오고 솔직히 돈을 떠나서 뭐 그래서 이제 전문직을 알아보니까 평가사라는 직업이 있었고 찾아보니 뭐 학벌도 그렇게 안 본다더라. 그리고 열심히 일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더라. 그리고 과목도 별로 안 돼서 합격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다더라. 이런 것들 많이 들었을 텐데요. 특히 젊은 분들 있죠. 대학생이거나 대학교 졸업하지 얼마 안 된 거나 사회생활 1, 2년 안 된 분들이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할만하냐고. 자, 근데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다 아시겠지만 일을 해서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갑자기 꼰대 같네. 일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팩트잖아. 막말로 근로소득으로 5억 벌어봐요. 그 중에 세금이 한 2억 3천, 4천 나갈 텐데. 그럼 엠빵 하면 한 달에 2천이잖아요. 세후로. 그러면 누구는 투자 잘해가지고 몇 억씩 버는데. 그럼 난 엄청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래도 평가사가 다른 일반 웬만한 직업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래. 제 성향엔 그래요. 일단은요. 힘들다 뭐다 해도 이 세상에 안 힘든 일은 없고 힘든 일은 없고요. 그렇죠. 그 시간 쓰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되게 자유롭습니다. 왜냐면 우리 현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자리 없다? 그러면 뭐 어디 갔겠지 이 생각해요. 찾지도 않아 심지어. 카톡해 전화하거나 어디세요? 그리고 어디입니다 하면 아 네 이러고 끝이요. 그리고 출퇴근에 되게 자유롭고 그리고 제가 계속 영업 얘기하지만 저도 영업 별로 힘들어요. 저도 나도 영업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말도 진짜 하고 싶었어요. 갑자기 말이 길어지지만 네. 자, 인터넷상이나 저한테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하나 영업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되게 조금 세게 말하면 되게 자만하는 건데 평가사 영업은 있잖아요. 그 다른 영업하시는 다른 분들 있죠. 그분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엄청 쉬운 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는 영업은요. 이게 필요하지 않는데 이걸 필요한 것처럼 만들어서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윤을 남겨서. 그렇죠. 근데 평가사가 하는 영업은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도 평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평가사 중에 어떤 평가사 나은지를 고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렇게 갑질을 한다던가 을질하는가 하는 거 없어요. 만약 갑질을 당하거나 그런다면 그냥 털고 나오면 돼요. 안 하면 돼. 근데 갑질 당할 정도의 큰 액수다. 그럼 조금만 당하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반 영업과 다른 점은 갑도 없고 을도 없다는 거예요. 하는 일에 따라서. 그래서 영업이 그래서 빡세거나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제 시각에선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도 술 영업을 해본 적도 없고요. 뭐 어디 골프 영업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냥 나는 그냥 해요. 내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 영업에 대한 그런 것도 뭐 걱정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 같은 사회 초년생들도 다 하는데 뭐. 그러면 이거 평가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네. 일반 영업은 만약에 내가 정수기가 필요도 없는데 네. 없는 사람을 돼요. 살게 만들어야 되고 판촉행위를 해야 되죠. 요거는 네. 평가를 원하는 그럼요. 이제 먼저 다가오는 네. 거니까 네.
영업적인 그 레벨에서는 수월하다. 아, 그럼요. 아니, 우리가 그 소년도 알겠죠. 탁감이라 해서 탁상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은행에서 얼마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한테. 얼마 할 수 있다. 그럼 되면 가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맞아요. 영업에 대한 질문이 많기는 했었거든요. 이제 그만 물어봐요. 네. 이제 그만 물어봐. 우리 술 영업 하는 거 없고 하려면 하겠지. 근데 난 안 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술 영업 하는 사람 치고 오래 간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막 이상한 전혀 그런 거 아니야. 저는 그래요. 저처럼 해도 잘 먹고 사는 사람 널렸고요, 평가 중에. 아무튼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네. 일반적인 그런 불안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자격증 하나로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영업 행위를 해야 돼요. 저처럼 강의를 한다던가 책을 쓴다던가 유튜브를 한다던가 유튜브 하거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블로그에 글을 쓴다던가 아니면 지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구조를 짜가지고 내가 평가를 해준다는 거 전문가처럼 그렇게 하던가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래서 이제 불안정적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평가사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과연 일반 직장을 다닌다 해서 10년, 20년 동안 그 회사에 있을 수 있을까? 결국에는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다가오는 미래는 일반 직장인 하든 공무원 하든 뭐 공기업에 있건 뭐 평가사, 회계사, 세무사라든 간에 보장된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죽을 때까지 라이센스 하나 갖고 있는 이 전문 자격사 중에 그래도 자기 성향에 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한다던가 조금 이제 좀 프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가사 되면 되게 잘 맞을 겁니다. 돈은 부수적인 거고요. 돈은 말했듯이 근로소득을 이제 못 벌어요. 투자 행위를 하던가 해야지. 자산이 있던가 해야지. 근데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는 평가사만큼 더 좋은 건 제 시각에선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전 추천해요. 네, 그러면 말이 길어졌네. 평가사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운영하시는 유튜브에 있다고 했는데 뭐 채널명이랑 그거 하다 제일 중요한 얼마니 그 명품이 아르마니 있죠. 얼마니 TV라고 치면 하마니 TV라고 치면 나옵니다. 쭉 나와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들은 어떤 성질? 영상들은 이제 감정평가 수험 관련한 것도 있고요. 브이로그도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런 거. 요즘 힘들어가지고 원래 거의 맨날 올렸는데 요즘에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나? 직접 편집하시니까 그럼요. 저희 센스과에서 편집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준비한 것들은 이제 답변을 다 드린 것 같고 다음에 한번 또 이제 평가사님 시간 되실 때 그때도 또 라이브로 해가지고 그때는 뭐 실시간으로도 좀 질문도 받고 좀 더 구성을 더 만들어서 한번 더 진행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답변이 이게 시원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하지만 이게 되게 추상적인 거라서 수험기가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수험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다 다릅니다. 정해진 거 없다. 무조건 2차 시험부터 병행을 해야 돼. 1차, 2차 병행해야 되냐? 이거는 좀 명확하게 했네요. 남은 시간에 6개월 이상 넘어가면 병행하고 아니면 1차만 해라. 직장인의 경우 본업과 병행을 할 수 있냐? 절대 못합니다. 안 된다. 2차는. 그리고 실무부터 해야 되냐? 부분 인정. 실무가 쫄리니까 40대 중후반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취직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불이익이 있느냐? 대형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부하다가 번아웃이 왔을 때 번아웃이 아니라 공부하기 싫을 때 극복하는 방법. 저는 도림천을 갔다 오던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카페 가서 서브 만들었어요. 수험 기간 동안 운동 꾸준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단기랑 장수생과 단기 학습생의 가장 큰 차이점, 이거는 차이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해에 잘한 사람이 붙는다. 그다음에 실이법이 한 과목처럼 느껴질 때 합격한다는데 보통 한 과목처럼 느껴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 단전에서부터 이게 공부가 올라온다. 이제 추가적으로 감정평가가 사회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붙습니다. 됐습니다. 아주 명쾌한. 추가적으로 영업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업이 아니라 조금 고급 영업, 어떻게 보면 값도 원하고 을도 원하는 이런 영업이기 때문에 걱정을 굳이 안 해도 된다. 연봉은 보통 6, 7천 정도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박성환 평가사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평가사님 말씀 셀 텐데. 네, 저도 지금 사전 녹화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그럼 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